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권호상이라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오기 전에 8년 동안 이제 류현희 박사님과 같이 연구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동물 실험하고 이제 생체 신호 측정 관련된 임상 연구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주제는 사실은 이제 케이스 리포트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 리포트가 우리가 저널에서도 잘 안 받아주는 게 케이스 리포트죠. 근데 이게 왜 케이스 리포트가 저널에서 받아줬어야 되는가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사례 발표는 아니고요. 치문 발생 시에 뇌파 변화인데, 자, 우리가 치문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억지로 발생할 수 없는 거고 발생시키려고 해도 연구윤리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고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침이 어떤 거냐, 침이 어떻게 작용하고 잘못 작용하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라서 조금 시기도 오래됐고 케이스 리포트라 되게 단편적인 데이터밖에 없긴 하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한의학연구원에서 계속 침 자극 시 뇌파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이제 같이 협동 연구를 한 게 있고 한데 뇌파라는 게 뭐냐라는 걸 먼저 보면은 이게 약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뇌 신경의 직접 활동을 어떻게 측정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보통 이제 뇌 신경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온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나 뭐 포타슘 같은 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세포 외액에 뭔가 전이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그 두피 표면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서 측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전기를 측정하려면 우리가 전극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 전극이라는 걸 붙이고 나서 그거 기준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전극은 귓볼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근육이나 생체신호가 잘 발생하지 않는 부위에다가 붙여서 측정을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원래 받은 이제 신호는 이런 식으로 로 데이터로 돼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난잡한 신호가 옵니다.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프리의 변환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파형별로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형에선 얼마큼의 강도가 나온다라는 걸 분리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알파파, 베타파 뭐 그런 애들이 얼마큼이 된다라는 거를 분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식이 있긴 한데요. 이 수식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수식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왜 그러면은 뇌파를 보느냐? 사실은 요즘 더 멋있는 거는 fMRI죠. fMRI인데 왜 뇌파를 보느냐라는 걸 보면은 일단은 뇌 기능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페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방사선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권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자, 우리가 침을 놓을 때 침을 얼마나 오래 놓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길어야 30분 정도 놓습니다. 근데 fMRI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찍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환자가 들어가야 되고 찍어야 되고 연속 촬영하는 것도 인터벌 문제도 있고요. 근데 뇌파 같은 경우에는 약 1초에 1000번 정도 최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침이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침이 들어간 이후에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는 뇌파가 더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해상도 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따가 이제 위치 분석한 결과도 같이 보실 건데요. 해상도는 확실하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냐라는 거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뇌 어느 부위를 자극한 것이냐라는 걸 볼 때는 오히려 fMRI가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우리가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fMRI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금 더
촬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고요. 뇌파 같은 경우에도 뭐 멀티어레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침이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침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침이 들어가고 나서 대뇌 피질까지 도착하는 시간 안에 얼마나 빨리 캐치해낼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파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제로 뇌파 채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있는 장비로 최대 128채널까지 뇌파를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두피가 있는 부위에 채널이 128개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정밀해지고는 있습니다. 자, 치문인데요. 이거 이제 표준 한의학 용어집에 있는 표현인데, 자, 치문은 몸이 허약하거나 신경이 과민할 때, 몹시 피로할 때, 환자의 몸 자세를 잘못 취했을 때, 침 자극이 지나치게 강한 이유로 침을 놓을 때, 침 자극이 몸에 부정적 자극으로 되어 생기는 급성 뇌빈혈증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자, 이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험이죠. 이럴 때 환자가 치문이 발생하더라라는 경험이고, 실제로 치문은 왜 생기느냐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를 피하면 치문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는데, 치문이 어떤 기전으로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를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급성 뇌빈혈증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증상이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로 빈혈이냐, 급성 뇌빈혈이냐, 피가 안 가는 것이냐에 대해서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자, 연구를 하려면 치문을 인위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근데 치문이라는 것 자체가 SAE나 AE로 들어가죠. 그 이상 반응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발생을 시킨다. 이게 IRB가 통과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다면 결국에 우연히 발생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주워서 모아서 뭔가를 끌어내는데 써먹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원래 실험 계획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30분 동안 이제 먼저 세팅하죠. 세팅하면서 전극 붙이고 이것저것 하고 30분 동안 쉬면서 뇌파를 측정합니다. 뇌파를 측정하고 네. 30분 동안 쉰 다음에 5분 동안 뇌파를 측정하고 침을 계속 뇌파를 측정하는 중에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유침하면서 계속 뇌파 변화를 측정을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침 놓고 4분 정도 있다가 저는 이제 침 놓고 원래 같으면 이제 정확히는 피험자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날따라 이제 실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침 놔주고 또 다른 실험하려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뇌파를 측정하던 선생님이 쫓아와서 큰일 났다고, 환자가 쓰러졌다고 해서 가봤더니, 네, 침 놓고 4분 후에 이제 환자가 쓰러졌고요. 저도 이제 침을 놓으면서 침문이 발생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피험자는 한 30분 정도 후에 완전히 회복을 해서 잘 집에 갔고 나중에 인터뷰도 흔쾌히 해줬고 했는데, 이제 피험자가 쓰러졌어요 하는데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데이터 있어? 원래 이제 PPG하고 뇌파를 같이 측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PPG 같은 경우에 이게 피험자가 쓰러지면서 그
연결된 선이 빠지면서 데이터 날아갔다고 그러고, 뇌파는 아직 그대로 자동 저장이라 있어요. 그래, 분석하자. 이거 중요한 데이터다 해가지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설명이 아까도 나왔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나중에 인터뷰를 해봤는데 다이어트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좀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시험에 참여를 했던 걸로 확인이 되었고요. 자, 뇌파 발생을 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뇌파는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대값이고요. 이거는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값이 1인데 절대값을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값이 튀는데, 침을 넣고 한 100초 가량 동안 굉장히 뇌파가 격렬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뇌파가 확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환자가 떨어지면서 이제 뇌파 전극이 뽑혀가지고 측정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침 자극했을 때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구나. 그런데 네, 침 자극, 제가 침을 잘 놨다는 얘기죠. 침을 잘 놔서 굉장히 정확하게 자극이 들어갔어.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침을 더 놓은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지금 대략 4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뇌파가 갑자기 굉장히 올라가네. 왜 그러지? 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네, 세타파가 둘 다 굉장히 증가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내가 흥분을 하고 있구나. 근데 왜 흥분하지? 무엇이 이런 상태를 만들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파장이 튀는 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절대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기법을 사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사용한 게 에스로레타라는 프로그램이요. 이거는 이제 프리웨어라 이제 레퍼런스만 논문에 넣어주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 놓기 전에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두엽에서 약간 활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침 맞기 전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침을 놨을 때 쓰러지기 전에 파형이 올라갔을 때는 정확하게 이 부위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 쪽으로 흥분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침이 들어가서 침 자극이 체성 감각기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어, 잘 됐구나라는 거죠. 근데 자, 쓰러졌을 때 뇌파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자, 하나, 넷, 넷, 다섯 군데가 동시에 지금 뇌가 흥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도 강도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동시에 5군데 이상이 뇌가 흥분을 하게 됐다. 그런데 뇌가 사용할 열량이 부족하다라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쓰러지는 거구나. 이런 때 침문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세하게 보면은 네, 해상도가 fMRI만큼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대략 이런 부분에서 침 맞기 전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네, 침을 맞았을 때 정확하게 소마토세스 콜텍스 쪽에서 반응이 왔고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침 맞기 전이나 침 맞은 후 가장 이제 크게 활동이 나온 부분은 좌우가 바뀌어서 그렇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다발성으로 나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 블루 스크린이 뜨면은 PC를 보통 이제 PC에 에러가 생기거나 그 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블루 스크린이 뜨면서 PC가 자동으로 꺼지다 켜지죠. 그런 것처럼 침원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뇌파 앰플리튜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스마트 센서리 콜텍스 외에 다양한 부위에서 뇌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 즉 과도하게 대뇌피질이 흥분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이런 과도한 활동을 감당할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껐다 키는 과정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왜 정상적으로 침을 놓으면 그렇지 않은데 어째서 이 사람은 과도하게 흥분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를 단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동물 모델에서 비슷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강한 침자극을 주면은 이런 상황에서 뭐 당을 결핍시킨 상태에서 침을 강하게 자극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동물 모델을 만들거나 하는 방향으로 추가 연구를 할 수 있겠죠. 특히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딥브레인까지 전극을 박아놓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어디에서 전달이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시기는 좀 됐어요. 2017년도 논문이라 조금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이디어를 한번 공유해보고 한 번 더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네, 발표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호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 발표하실 때 중간에도 또 류현희 박사님께도 또 많은 질문이 있으셨어서 두 분 모두 이제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마음껏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네. 발표한 그 권호상 교수님 발표에 조금 첨언을 붙이면요. 저희 그 지금 저렇게 다 침문으로, 이렇게 침문 경우에 나온 저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의식 실험을 하는데 그 의식 실험을 수술실에 들어가서 마취의 어느 정도 마취가 되는지 하고 그 의식 수준하고 같이 연결하는 연구를 좀 같이 하고 있는데 마취약이 들어가서 의식이 점점 떨어져 전신의 의식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의 경우에 지금 저 치문에서 나타난 마지막 그림, 저 그림이 저 뇌파가 그 충분히 마취가 된 시점의 뇌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그 굉장히 권호상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 비조 콜텍스부터 시작해 인슐라 뭐 여러 가지 부위가 동시에 큰 그 신경 세포의 활동이 보이는데 그게 간질과 굉장히 유사한 뇌파거든요. 간질이 처음 그런 스파이크가 뇌에 동시다발적으로 튀면서 갑자기 이렇게 강직이 오고 이제 어떤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래서 이 지금 권호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 뇌파 자체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그러니까 의식을 잃을 때에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 그 저 심연으로 확 그 의식이 가라앉는 수준의 어떤 값과 초반에 그 어떤 운동성이나 이런 기능을 못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하는 그 값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 뇌파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의식하는 연구자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같이 비교해서 보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해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박사님.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저도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거 연구를 보면서 이거는 이제
권호상 교수님 논문을 보면서도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싱콥이라고 하면은 저산소증, 하이폭시아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잠시 잃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딥브레인, 그러니까 림빅 시스템, 뭐, 탈라무스나 하이포탈라무스에서부터 이제 저산소증이 발생을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콜텍스로 이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침으로 인한 이제 침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순서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강자극을 줌으로써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산소로 인해서 뇌가 이제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닌 자극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제 정신을 잃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면에서 방금 류현희 박사님 말씀하신 에필lep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또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동물 실험에서 딥브레인에서 이제 전극을 꼽아보면은 하이포탈라무스나 탈라무스 같은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타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해보진 않았지만 대략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 가지 가설도 있고 신경 트랙도 같은 부위를 지나가는 게 너무 다양하게 있으니까 실제로 스크리닝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현상을 낼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게 되면 아마, 물론 이제 동물 모델 만드는 게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라 장담은 못하지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실 우리가 정신을 잃는다는 거에 대해서 동물 모델을 만들거나 실험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 이 모델 자체는 이제 인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브레인에서 나오는 걸 미믹할 수 있는 모델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침 연구에서도 침이 도대체 어떤 트랙을 잘못하면 사람이 쓰러지는가, 단순히 컨디션 문제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침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침이라는 게 뭐고 이게 어떤 경로를 타고 가느냐, 정상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로 외에도 비정상적으로 어떤 경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교수님. 권 교수님 너무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실제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좀 간편형이 나오면 환자들에게 침을 맞을 때 머리에서 혼침을 방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스콥이 침문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하신 과정에서 발견하신 것 같은데, 네. 소마토센소리 콜텍스 이외에 다른 영역에 대한 결과는 그것도 한번 기회를 잡아서 또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진단적인 가치가 있으려면 이게 사실 침을 꽂자마자 나타나는 어떤 뇌파의 패턴 이런 걸 잡아야지 환자가 사실 현상학적으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아까 초기 아까 데이터 한번 네.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만요. 네. 예, 6번 슬라이드에서 네. 요 위에 거요. 예, 지금 네. 침을 놓고 4분째인데 침을 놓았을 때 막 처음에 피크가 나오는 건 일반인도 똑같이 침문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라고 하셨나요? 네. 여기서 지금 일반적으로 침문이 안 나타난 사람과 침문이 나타난 사람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예, 지금 아까 분석하신 뇌의 여러 부위에서 네. 신호가 어떻게 보면은 이니비토리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여기저기가 이렇게 막 튀는 그쵸. 거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저 지금 분석하신 게 이 환자에서 나타난 케이스에서 어느 시점에 데이터를 분석하신 건지, 이게 보니까 그 환자 페이스가 크게 세 개로 네, 나눠지는 것 같은데, 네, 그 네, 중에 언제 시점이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네, 정리하면, 예, 굉장히 네, 초기에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네, 네. 것과 이러한 뇌에서의 변화가 어느 시점 데이터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뇌파가 막 가다가 침이 들어가고 나서 한번 튀죠.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또 한 번 더 튑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침 맞기 전에가 비파 어큐펑처고요. 지금 여기 정상적으로 튀었을 때가 노멀 어큐펑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절하기 직전 게 지금 페인티드 아큐펑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침을 맞은 후에 뇌파 데이터를 거의 1000개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항상 정상적으로 침을 놓으면 당연하게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에 반응이 온 다음에 특정 부위로 이제 이동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상태나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건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서 나오는 패턴이 나온다기보다는 소마토셀 콜텍스에서 뇌파가 증가한 다음에 그보다 약한 강도로 이동을 해서 특정 부위에서 흥분이 지속이 되는 정도인데 반해서 뇌파가 다양한 부위에서 동시에 튄다라는 것 자체가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까 네. 박희원 교수님께서 질문 주실 때 문희영 선생님도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네. 혹시 문희영 선생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경희대 한의대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는 문희영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이 연구 자체가 이제 케이스 리포트인데 예를 들어서 임상 네. 필드에서 뭐 예를 들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침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의료사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보니 아무래도 임상 필드에서의 그런 케이스 레포트는 이제 향후에 어떻게 뭐 예방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환자군은 조심을 해야 된다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셨던 연구에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생하게 된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는 실제 그 어떤 뇌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임상 필드에서의 이제 같은 주제로 한 케이스 레포트와의 어떤 좀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단순히 뇌파 관찰 이제 이러한 좀 뇌파의 변화가 또 있었다라는 거 이외에도 이런 좀 실험실에서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케이스 레포트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또 의미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실험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게 인간 대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주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을 잘 못 따라간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질문이 뭔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우연히 발생한 그런 훔침에 대해서 마침 또 그러니까 뇌파를 이제 측정하시는 중이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레코드를 이렇게 남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실험실 연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장점이랄까요? 좀 특색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느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실험실 연구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다른 이제 단순히 그 뇌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이상의 또 의미가 있을지가 좀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획돼 있던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좀 우발적으로 발생한 그런 상황인 건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실제로 이렇게 뭐랄까요, 설계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된 그런 거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그냥 이런 케이스 레포트를 실험실 단위에서 그 보고하는 거에 대한 좀 의미 자체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네. 되게 원론적인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도 처음에 설명을 한번 했지만 이게 일부러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고요. 만들려고 해도 IRB가 안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주서야만이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케이스 리포트인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니면은 구하기 힘든, 되게 힘든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사실 한의학에서 되게 그런 설명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놓은 거지만 사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근거가 없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하려고 해도 쉽게 그런 실험을 하거나 자료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거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던 주제가 있을 때 그거를 꽉 잡는 거, 그리고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돌려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만 그 권호상 교수님 이야기 뒤에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제가 지금 마취과나 정신과, 신경과 교수님들하고 간질 뇌파, 그다음에 의식 수준의 뇌파. 왜냐하면 침자극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인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연구까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건 이제 권호상 교수님께도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이제 간질 뇌파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저희가 그 뇌파를 임상 데이터 얻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데이터가 한 건이지만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 유사한 데이터를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 많기 때문에, 박희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를 조기에 이런 어떤 특정 몇 가지 인덱스가 나왔을 때 알람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까지 지금 확장된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서 나왔던 한두 건의 케이스들이 이렇게 보고가 된다면, 임상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 아까 박희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꾸로 이 데이터가 언제 나오는지 역추적을 해서 그 데이터가 나오면 오히려 알람을 주거나 어떤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그 활용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만 한 건이지만 권호상 교수가 측정해서 한 케이스 리포트 한 건이 지금 간질 뇌파, 그 다음에 마취 심도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의 의식 뇌파,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이렇게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저희한테는 소중한 자료거든요. 그런 방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서민영 선생님께서 수의사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일단 대표로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양한방 진료를 하는 수의사 선생님이시고, 간혹 마취 환자에서 수술 후 마취를 깨울 때 인중이나 용천 혈자리에 자침을 하면 바로 강아지들이 호흡이 빨라지면서 깨는 현상을 보입니다. 수술 전 상태는 8시간 이상 금식에 저혈당, 기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때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가 깬다는 것은
이 케이스 레포트와 혈자리가 다르기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침이 자극이 들어갔을 때는 어, 이런 효과가 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잘못된 트랙을 탔을 때 그거를 버틸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깨우는 혈자리에 침을 놨으면 상태가 좀 안 좋아도 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 깨우는 혈자리를 자극을 했다라고 해도 각성하는 혈자리를 자극을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트랙을 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트랙을 정해서 우리가 자극을 하는 건 아니고 자극을 하면 어떤 신경 트랙을 타고 넘어간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지만 그게 꼭 항상 정확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못 발생하는 경우에 치문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깨어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앞에 지금 채팅방에서 굉장히 질의응답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 내용을 모두 다 이게 따라잡고 계시진 못할 것 같아서 유 박사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 사회자께서 주도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채팅방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을 조금 같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네, 교수님. 제 기억이 맞다면 제일 먼저 이학수 교수님 질문부터 간단하게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수 교수님께서 그 류현희 박사님께 질문 주셨던 게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았을 텐데요. 피부 수분도, 피부 온도, 피부 두께, 땀, 피부에 난 상처 등 어떻게 보정하셨는지 듣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네. 류현희 박사님 혹시 지금 직접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제가 이제 채팅창에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피부 수분도는 저희가 그 30분 동안 적응한 다음에 채널 2개짜리 이렇게 이 피부에 흡착해가지고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수분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그 측정을 했을 때 그 이제 수분 변화가 없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그 피부 수분도 측정하는 그 측정기기로 저희가 측정을 했고요. 이 피부 두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두께,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많은 어떤 다양한 사회적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완전히 성숙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덜 노출된 상황을 가정하면 그 연령대, 대학생들 연령대가 가장 그 편차가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연령대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피부에 난 상처 같은 거, 뭐,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측정하니까 그 측정 기간 동안에 상처가 나오면 몰라도 처음에 이제 피험자 모집할 때 그런 경락이나 그런 부위에 수술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외과적 그 처치를 안 하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피험자를 모집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BMI를 최대한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편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네네.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네네. BMI를 맞춘다든지 에이지를 맞추는 걸로 비슷하니까 보정이 되었을 거라고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계에 넣어서 보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하셨는지 그걸 여쭤본 거였고,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피부 두께나 이런 것들은 측정 값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는 BMI랑 피부 수분도는 측정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극을 붙이는데 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했고, 그리고 지금 그 이양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위별, 두께별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정값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다른 경열에다가 해서 저희가 그거는 이제 IEEE에다가 또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예, 그것들은 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예, 그건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박규현 교수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열과 합혈의 부학적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정열은 상대적으로 신경 말초에 합혈은 중추 쪽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정열은 손발의 말단에 위치해 있으니 감각 수용기의 면적당 분포에 따른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면 이 말초 끝에 이 정혈들이 분포하는 혈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말초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은 피부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고 직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전기 전도도가 크면 바이오 포텐셜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주변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는 쪽으로 바이오 포텐셜이 좀 다른 데보다 크다라는 것이 이제 측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특정적으로 해부학적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사실보다는 좀 다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정혈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위치로 인해서 가져야 되는 어떤 그 전기적인 특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혈의 특성이라고 보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혈이 아까 이양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합혈이 더 그 기육이 발달이 돼 있거든요. 기육이 발달돼 있고 이러면 전기적으로 저항이 더 커야 되겠죠, 이쪽이. 전기적으로 저항이 더 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 포텐셜 에너지가 여긴 더 작거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형태적인, 해부학적 형태가 바로 반영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측정한 값을 믿는다면 어떤 경혈의 특성으로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다면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표해 주신 교수님, 박사님 모두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와주신 참석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23년 첫 번째 경락경혈학 학술 아카데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